네, 안녕하세요. 전국교육근무직본부 교육선정국장 신재용입니다. 자, 전국교육근무직본부 신입조합원 교육 네 번째로는 이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차 휴가 하면은 일단 정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생기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라는 거는. 그래서 보통 1년에 80% 이상 출근을 하면은 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차휴가를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자, 올해 내가 80% 이상 출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 대가로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휴가가 발생한다. 이거를 연차휴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일한 대가로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휴가가 연차휴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출근율이 일단은 연 80%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출근율이 연 80%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입사 1년 미만이신 분들은 한 달을 개근하면은 한 달당 휴가가 한 개씩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까지 휴가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째 일한 시점부터 이제 연차가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때는 연차가 15개고 3년, 4년엔 16개, 5년, 6년 17개 이런 식으로 연차는 2년에 한 개씩 늘어나며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근율 80%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출근율을 구하는 방법을 그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출근 일수를 소정 근로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자, 소정 근로 일수 분의 출근 일수로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소정 근로 일수가 뭐고 출근 일수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소정 근로 일수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1년은 365일 또는 366일이죠. 그래서 365 또는 366에서 빼기 토요일, 일요일 뺍니다. 이때 실제로 일을 거의 하시진 않죠. 그리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개수도 다 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법정휴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간 날이라고 있잖아요. 뭐 명절 연휴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럴 때가 법정휴일이고, 약정휴일은 쉽게 생각하시면 학교의 뭐 개교 기념일이라던가 재량휴일, 이것도 모두 이제 1년 365일 또는 366일에서 빼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추석 연휴가 금, 토, 일이야. 이럴 경우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랑 겹치는 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겹치는 날을 다 빼버리면 두 번 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날만큼은 다시 한 번은 더 해줍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일수가 보통 학교마다나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상시근무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45일 전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출근일수가 이제 분자에 있는데 이거는 또 세 가지 경우로 나눠봐야 됩니다. 출근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출근일수에 그대로 포함이 되는 거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모두 빼버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결근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출근일수에서 제외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건데 뒤에서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근 간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결근 간주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출근으로 간주를 하는 기간은 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출근을 했어. 그럼 당연히 이건 출근 간주가 아니라 출근이기 때문에 출근일에 포함이 되는 거죠. 분자인 출근일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산재휴직이라던가 출산휴가, 연차휴가, 최초 1년간의 육아휴직, 그리고 특별휴가, 공가, 유급병가, 그리고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라던가 무급병가처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 잘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산재휴직은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다쳐가지고 출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출근으로 간주를 해서 분모인 출근일에서 그대로 둡니다. 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방학 중 비근무 기간이라던가 병휴직, 그리고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그리고 가족돌봄 휴직, 무급병가 같은 이런 경우는 뭔가 출근을 안 한 건 맞는데 내가 잘못해서 출근한 것까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애매한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법에서는 뭐랄까 좀 애매한 경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모인 소정근로일수와 분자인 출근일에서 모두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저기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뭐 급식실 확장 공사로 1년 동안 학교가 그 급식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출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건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해서 출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정근로 일해서 제외를 해서 분모 분자 모두 일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 일수만큼을. 자, 그리고 결근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명백하게 내 잘못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은 무단 결근 기간이라던가, 그리고 나의 귀책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예를 들자면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출근을 못하는 기간이에요. 이럴 때도 결근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불법 쟁의행위 기간, 뭐 이 경우라면은 뭐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우발적인 그런 쟁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급병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결근으로 간주를 해서 분모에 있는 소정근로 일수는 그대로 두는데 분자에 있는 출근일에서만 그만큼의 일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근율 퍼센트가 낮아지겠죠. 그 중에서 근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무급병가는 제가 지역마다 규정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무급병가도 출근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결근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뭐 노무관리 매뉴얼 같은 거를 잘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출근율을 구하는데 좀 애매한 게, 그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거랑 결근으로 간주하는 거는 뭐가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소정근로일수를 일단 245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가족돌봄 60일을 쓴 3년차 A와 그리고 60일을 아예 통으로 결근을 해버린 3년차 B를 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정상적이라면은 연차가 16개가 나올 거예요. 3년차니까. 1년차부터 연차가 15개 나오고 1년차, 2년차는 연차 15개, 3년차면 연차 16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연차가 16개가 나올 건데, 그런데 일단은 이 A는 가족돌봄 휴직을 썼단 말이죠. 아까 가족돌봄 휴직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그래서 분모 분자 모두 이 가족돌봄 60일을 쓴 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근율 계산을 할 때 185분의 185, 소정근로일수 185일, 그리고 출근일 185일로 해서 출근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면은 출근율 80% 이상을 만족했기 때문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A가 185일 출근한 A가 연차 16개를 모두 받아버리면은 245일 모두 출근한 사람들이 뭐랄까 좀 불만이 있겠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뭐 소정근로 일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연차 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소정근로 일수가 245일이다 하면은 일단 100% 연차는 나오되 기존의 소정근로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 휴가가 부여되기 때문에 16에서 185를 곱해준 다음에 다시 기존 소정근로 일수 245일로 나누면은 약 12개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B는 아예 통으로 결근을 해버렸어요. 60일 동안.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3년 차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연차가 16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B는 결근을 한 거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 분모에 있는 소정근로일수는 그대로 두고 분자에 있는 출근일수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 60일만큼. 그래서 245분의 185가 돼서 출근율이 75%가 돼요. 그래서 B는 출근율을 80%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차 16개가 아니라 월마다 이제 최대 1개씩의 연차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월마다 얼마나 출근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B는 60일을 쉬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그냥 통으로 쉬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9개까지만의 연차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같아 보이지만 되게 다른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이나 학교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지역에서는 방학 중에도 조금 이제 학교에 나와서 방학 중 근무 일수가 좀 늘어난 지역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뭐 개교기념일이나 재량휴일을 어떻게 할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크게 보자면은 1년차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 시작 일수를 정해놓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방학 중 비근무자는 연차 1년차 연차 개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라는 지역도 있고, 또는 상시 근무자의 소정 근로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시 근무자 소정 근로 일수가 245일인데 방학 중 비근무자 소정 근로 일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95일 정도 된다 하면은 상시 근무자의 연차 개수에 방학 중 비근무자의 소정 근로일수 195를 곱한 다음에 다시 상시 근무자의 소정 근로일수 245로 나누면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 개수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상시 근무자의 소정 근로에 있어서 비례를 해서 계산하는데 결국엔 같은 결과죠. 방학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한다라고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도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연차를 보통 10몇 개, 20개 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연차를 모두 다 쓰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쓰지 않는 연차는 그 다음 해에 이제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는 걸로 받는데 이 미사용 연차수당의 정의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작년에 쓰지 않은 연차를 일일 단위의 뭐 통상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한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이제 통상임금 곱하기 일소정근로시간 곱하기 미사용 연차 일수로 하거나 또는 평균 임금의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서 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이제 통상 임금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많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통상 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한다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관련해서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12월에 이제 이 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었는데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어땠냐면은 1년에 80% 이상 일을 하면은 다음 날 이 근로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 15일이 딱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일한 신규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는 연차를 그래서 최대 26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1년 미만일 때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한 달 개근하면은 한 달에 한 개씩 해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년이 딱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일한 거랑 관계없이 1년 일했으니까 연차휴가 15일을 준다라고 해서 최대 연차휴가를 26일 동안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년퇴직자 역시 정년퇴직하는 해에 올해 다 못 쓴 미사용 연차수당과 그리고 올해 80% 이상 출근했다는 가정하에 생기는 그 다음 해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1년 미만인 신규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는 한 달 개근하면은 다음 날 근로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그리고 연차휴가 일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뭐 365일 일하거나 아니면 한 달 딱 채워서 개근하면은 다음 날 뭐 일을 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휴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행정해석이 좀 저희한테 불리하게 바뀌었는데 이 행정해석이 바뀐 이유는 어떻게 됐냐? 1년에 80% 이상 일을 해도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겠다라고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1년 일한 신규 노동자 및 기간제 노동자 이런 경우에 근데 1년 일하고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1년 일한 대가로 일한 연차 15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1년 딱 기간제로 일을 했으면은 그 정해진 기간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바뀐 행정해석상으로는 그 마지막 일한 날 다음 날에도 일을 해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26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 중에서 1년 일한 대가로 받는 연차 15일치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한 달 개근했을 때 받는 1일차에 월마다 하루씩 있는 연차휴가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년퇴직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원래는 2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 번에 받았는데 이제는 2년치 미사용 연차수당 중에서 내가 올해 열심히 80% 이상 일을 해서 받는 대가로 받는 다음 해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받고 올해 못 쓴 미사용 연차수당만 받게 된 거죠. 그리고 1년 미만의 그런 신규 노동자나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들 역시 한 달 개근을 하고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하루치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가 한 달만 이제 일을 한다는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이제 한 달 계약직으로 이제 왔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한 달 딱 일을 했으면은 하루치 연차를 쓴다거나 이제 일을 안 하니까 하루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 다음 날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연차휴가 일치를 받거나 하루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행정해석상으로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한 달만 일을 하고 퇴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날까지 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해석이 되게 좀 불리하게 우리한테 바뀌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역시 이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신입조합원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간부님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